그 다음 이 착화물에서 이제 진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제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라고 우리말 번역은 결정장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유명해서 줄임말로도 많이 쓰는데 CFT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이 그 결정장 이론을 이제 그 뭐냐면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결정장 이론에서는 중심 금속의 d 오비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 하나로 모든 설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d 오비탈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아시다시피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지요? d 오비탈은 5가지가 있잖아요. 그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 보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림만 보고도 제가 무슨 오비탈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에요? X제곱 빼기 Y제곱. 바로 X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이고요. 얘는 Z제곱. Z제곱 오비탈이죠. 그 다음에 얘는 XY. XY, 그리고 얘는 YZ, 그 다음에 ZX. 그래서 이 결정장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선 이 5개의 그림, 그 다음에 이름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이 d 오비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뭐냐면 전자가 오비탈 영역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가정이라기 왜요? 아 진짜로요? 어머, 다리가 얼마나 길면 그게 부딪혀. 아 부러워. 괜찮아요? 피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전자면 이렇게 x축이나 y축으로 전자가 분포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z제곱에 있는 d 오비탈은 뭐 z축으로 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y, yz, zx는 이렇게 축에서 벗어나서 전자들이 분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축 방향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축 방향성의 뜻은 전자 분포가 축 방향에 주로 분포한다라는 의미로 축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축 방향성은 보시다시피 그 d 오비탈의 전자 분포가 축에서 벗어나서 주로 분포한다 라는 의미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5개 d 오비탈을 2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저렇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제곱을 한 종류, 그 다음에 xy, yz, zx를 한 종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게 우선 CFT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d 오비탈을 5개로 분해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이론이냐 라고 묻는다면, CFT보다 더 개발된 가장 정확한 그 설명 이론은 분자궤도 함수 이론이에요.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서는 이렇게 d 오비탈을 2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d 오비탈을 2가지로 나누는 건 바로 CFT 이론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약간은 위험한 과정이에요. 알겠죠? 왜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CFT에서 나타나는 구분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두 개를 합쳐서 E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G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E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E라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축 방향성 요거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T2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E라는 말하고 T2라는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CFT 이론의 이 어떤 또 다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배위결합이 되려면 반드시 금속에 누가 와줘야 돼요? 금속 입장에서는 리간드가 와야 되잖아요. 자, 리간드는 무엇을 제공하는 화학종이죠?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이죠. 그래서 그 리간드를 지금 이렇게 L 이렇게 썼어요. 알겠죠? 썼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리간드가 결합하는 방향이란 사실은 뭐 분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어떤 가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만약 알겠죠? 만약 어떤 리간드가 하필 금속의 X축 방향으로 리간드가 이압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치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원점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원점에 바로 이 원점에 전이 금속 원자의 핵이 무게중심에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리간드가 전자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겠죠. 이때 요 무게중심에 있는 원자핵 요 무게중심에 있는 원자핵 동일한 거라고 했을 때 하필 이런 식으로 전자 밀도가 분포하는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x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리간드의 전자가 이렇게 금속의 원자핵 쪽으로 이압 접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필 얘가 이렇게 리간드가 축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있는 이 전자쌍하고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 요 둘 사이에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리간드의 전자쌍이 금속 원자핵 쪽으로 접근을 할 때 하필 DXY에 있는 전자하고는 이 둘 사이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전자쌍이고 이것도 전자쌍이잖아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전자하고 전자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만큼 둘 사이 청력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청력이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 둘은 이 전자쌍하고 이 전자쌍하고 거리가 머니까 상대적으로 청력이 작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이해하셨어요?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가까울 때 커지고 멀어질 때 작아지죠. 인정.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고전력학적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청력은 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청력이 나타날수록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이 경우 여기에 있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있는 이 전자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크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크게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 놈하고 요 놈은 dxy에 있는 전자는 리간드하고 청력이 작기 때문에 크게 불안정 되겠어요? 조금만 불안정 되겠어요? 요 오비탈은 조금만 불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조금만 이런 천천히 해주세요. 설명을 이 CFT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리간드가 전재쌍을 가지고 금속에 접근을 해요. 그런데 기존 금속에는 축방향 오비탈에도 비축방향 오비탈에도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접근하는 리간드의 전자쌍과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 사이에 청력이 있을 수 있고 그 청력이 축방향으로 접근하는 리간드에 대해서는 청력이 클 거고 비축방향에 있는 어떤 이 전자쌍은 그 리간드와 청력이 작을 테니까 원래 저 디오비탈이 어떤 녀석은 크게 불안정해지고 어떤 녀석은 작게 불안정해지는 이런 에너지적 불균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CFT의 기본적 설명 방법의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논리가 계속 이렇게 막 뭐 덧붙여지고 더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생각을 꼭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자 접근하는 리간드 전자쌍과 금속의 D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난다.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봐요. 어쨌거나 청력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배위결합이잖아요. 배위결합. 여러분 배위결합 배우기 전에 우리 화학에서 무슨 결합 배웠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화학결합 중에서 공유결합 배웠죠? 배위결합 배웠죠? 그 다음에 밴드 하면서 금속결합도 배웠죠? 그런 것들과 지금 여기 있는 배위결합까지 합쳐서 가장 강력한 화학결합이 뭘까요? 가장 강력한 화학결합. 그게 바로 배위결합이에요. 즉 자연기에 나타날 수 있는 화학결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배위결합이에요. 자, 무슨 말이다? 배위결합력이 이건 매우 강합니다. 그럼 잘 봐요. 배위결합력은 매우 강한데 배위결합을 하려고 하는 리간드가 금속의 전자와 청력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는 건 매우 서로 이게 뭐냐면 매우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모순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배위결합은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니까 인력이 크다는 얘기, 인력이 작다는 얘기예요. 배위결합은 리간드와 금속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큰 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 우주에 존재하는 결합 중에서 결합력이 제일 강한 게 배위결합인데 그걸 청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매우 당연해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아주 모순적인 설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게 매우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CFT는 제대로 된 이론이겠어요? 야매겠어요? 저 야매예요. 아시겠어요? 물리적 근거가 없는 설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100% 틀렸다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저 CFT는 야매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왜 정규 교과 과정에서 CFT를 가르칠까요? 야매인데도 불구하고 직관적인 이해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수학을 안 써도 되고 은근히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달책 같은 경우는 이 CFT만 설명을 하고요. CFT보다 더 발전된 설명인 분자궤도적 설명은 그 중달책에선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컬리큘럼에서는 저 CFT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야매가 어떻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하는지를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 기본적인 과정 기억해요. 네.
좋아.